자, 이제 앞 시간에 이어서 우리 교재 57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재고자산을 정확하게 그리고 유용하게 평가를 해야만이 바로 이 매출 원가에 영향을 준다고 했죠. 우리가 매출 원가를 구한다는 것은 매출 원가 등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매출 원가를 산출할 때 매입한 것과 기초 금액에서 기말 상품 재고액을 빼주는 겁니다. 기말 상품 재고액을.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이 기말 상품 재고액을 산출하는 작업, 이게 어제 앞 시간에서의 핵심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기말 상품 재고액을 산출하려면은 먼저 수량이 결정돼야 되고, 그 방법에 계속기록법, 실지재고조사법, 혼합법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그 수량을 알았으면 이제 단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개별법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지만 실제 거래가 많을 때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우리는 어떤 가정을 해서 처리하는 선입선출, 후입선출 또는 이동평균, 총평균법을 채택하게 된다. 이것마다 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정리하는 차원에서 물가가 계속 상승하는 추세라고 봤을 때 해마다 재고자산의 수량이 동일하다고 본다면 당기순이익이 큰 순서는 선입선출, 이동평균, 총평균, 후입선출, 선이 총으로 이익이 크게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반대로 비용이 커지는 매출원가가 커지는 순서는 당기순이익의 크기의 반대가 되어서 선이 총우가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지는 순서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 교재에서는 이걸 재고자산의 평가라고 하고 있지만, 평가하면은 또 다음에 지금 오늘 정리하는 재고자산의 저가법이라는 이 평가하고 또 혼동이 와요. 그래서 제가 어제 재고자산 산출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살짝 바꿔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던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재고자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재고자산은 개정 과목이 불과 얼마 안 됩니다. 도소매업에서는 상품하고 미착 상품하고 소모품밖에 없을 텐데, 개정 과목 수는 적지만 이렇게 매출원가 산정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부가 굉장히 양이 많은 겁니다. 자, 이 저가법이라는 것은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건 평가하는 거냐? 우리 회사에 있는 단가를 산정한다든가 어떤 수량을 파악하는 그런 평가가 아니라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공정가치와 우리 회사의 장부 금액을 비교해 가지고 공정가치가 하락했을 때 재고자산은 저가법으로 표시해라 라는 원칙을 지키게 돼 있어요. 장부 금액이 만약에 금액으로 작은 숫자로 표시하면 100원인데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80원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평가해라 하는 게 저가법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볼까요? 자, 저가법이란 취득원가와 시가를 비교하여 낮은 금액으로 표시하는 방법이다. 낮은 금액으로 표시하는 방법이다. 그게 저가법이라는 거예요. 저가법. 그러면 장부 금액이 100원이고 공정가치가 80원이면 회계 처리가 필요하죠. 낮은 금액으로 표시해야 되니까. 100원을 80원으로 고쳐야 되니까. 그럼 반대로 장부 금액이 100원인데 공정가치가 120원이라고 한번 볼까요? 공정가치가, 시가가? 그러면 이거는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이건 저가법이에요. 낮은 금액으로 표시해야 되니까 이 금액으로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장부를 고쳐야 돼요. 그래서 이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저가법이니까 이거는 장부 금액이 저가네? 그러면 평가를 안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가법이라고 해요. 낮은 금액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장부 금액이 시가보다 낮으면 회계 처리를 안 하는 거고, 장부 금액이 시가보다 크면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시가로 표시해야 되니까 회계 처리를 해서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에 가서 그게 이제 저가법이라 하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인플레이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물건값이라는 건 점점점 오른다고 하는데 왜 우리 회사에 보관 중인 재고자산이 시가보다 떨어졌을까? 시가보다 떨어졌을까? 자, 이런 저가법의 평가가 발생하는 사유, 그런 사유는 대개 시가가 원가 이하로 하락하는 이유에는 이러이러한 이유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다. 손상을 입었거나, 그 다음에 2번을 보면은 정상 영업주기 내에 판매되지 않아서 생산에 투입할 수가 없는 장기 체화 원재료 같은 거, 오래된 원재료. 그 다음에 진부화하여 정상적인 판매 시장이 사라졌다. 진부화라는 것은 우리가 유행이 지났다고 볼까요? 어떤 유행을 타는 그런 상품이나 제품인 경우에 그 시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만드는 데는 어떤 원가가 들어가는데 시가는 만드는 것보다 더 떨어져 있어요. 시장 자체가 없으니까. 만약에 지금 같은 이런 IT 시대에 타자기를 만드는 제조업자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령 이제 만들었다고 보죠. 타자기를 만약에 한 대를 만드는데 50만 원이 들어갔어요. 타자기를 팔아야 되겠어요? 타자기 시장을 찾아보니까 없어졌어요. 원가가 50만 원인데 시장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냥 5만 원 주고 사가세요 하면 사갈런지 몰라요. 기념으로. 50만 원 이상, 원가 이상으로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지금 3번에 있는 판매 시장이 사라졌다. 그 다음에 4번은 완성하거나 판매하는 데 필요한 원가가 상승한 경우. 자, 아직 제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경우하고 비슷하죠. 이걸 완성하려고 하는데 원가가 50만 원이 투입됐어요. 근데 판매가는 지금 현재 50만 원으로 시장이 형성이 안 돼 있어. 40만 원으로 형성이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도 저가법이 발생하는 이유가 되겠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가가 하락했단 말이에요. 원가보다, 우리 장부에 있는 가격보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재고자산을 고쳐야 됩니다. 하락한 걸로 수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손실로 인식하는데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재고자산을 하기 전에 이 앞에서 당좌자산 같은 거 공부할 때 예를 들면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 이런 것들은 영업의 비용이었죠. 그런데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영업의 비용이 아니고 판매관리비도 아닙니다. 비용 중에서 처음으로 매출 원가라는 비용에 가산되는 비용이 지금 처음 나왔어요. 앞에서 나왔던 잡손실, 또 수수료 비용,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 비용이 꽤 여러 개 나왔었죠. 지금 3개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그거 다 뭐였어요? 어떤 거는 수수료 비용, 어떤 거는 영업의 비용, 아니죠. 어떤 거는 판매관리비, 어떤 건 영업의 비용 그랬죠. 비용 하면은 우리가 판매관리비냐 영업의 비용이냐 이것만 보통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나오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자, 이제 보겠습니다.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다. 매출 원가가 비용이에요. 매출 원가라는 비용에 가산해야 된다.
그러면 비용이니까 차변에 오겠죠. 재고자산 평가 손실 가격 하락한 만큼 비용 처리합니다. 그러면 대변의 계정 과목은 뭘 써야 되겠느냐? 자산을 감소시켜야 되겠죠. 재고자산을. 그래서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인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는 걸 설정해서 간접적으로 감소를 시킵니다. 간접적으로 감소를 시킵니다. 여러분 대손충당금 설정 외상매출금 배울 때 기억나시죠? 대손충당금도 매출채권인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움의 차감적 성격의 계정이잖아요. 대변에 기록하면서. 네. 이것도 대손충당금의 그 충당금하고 뒤에 충당금 시리즈예요. 이것도. 네.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재고자산을 차감시키는 계정이에요. 그래서 즉 자산의 감소나 마찬가지예요. 재고자산 차감 계정이다. 그래서 대변에 원재료면 원재료 또는 제품이면 제품, 상품이면 상품 직접 차감을 안 하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산의 감소나 마찬가지다. 차변에 오는 것은 비용, 계정 과목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다. 근데 이 비용을 여러분이 판매관리비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특이하게 매출 원가로 들어가요. 이 비용이. 자, 그러면 이제 그 주의에 좀 설명이 이게 주의라기보다는 지금 이 평가하는 비교 자체가 뭐하고 비교하냐면 이 시가하고 비교한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시가를 공정가치라고 하는데 이 시가는 어떤 시가를 적용하느냐? 요게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자,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할 경우에 재고자산의 시가는 순실현 가치라고 하는 가치를 장부금액하고 비교합니다. 그러면 순실현 가치라는 말 처음 나왔죠? 네, 순실현 가치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시가에서, 이게 공정가치가 시가예요. 시가에서 뭘 빼주느냐? 판매에 소요되는 판매비, 비용을 뺍니다. 그게 순실현 가치. 그게 순실현 가치. 네, 우리가 판매를 하는데 어떤 판매비가 들어갈 수 있겠죠. 판매하는데 들어가는 운반비라든가 판매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수수료가 있다면 그런 수수료라든가 그래서 판매비를 제외한 순수하게 우리 회사가 가져올 수 있는 그 순수한 금액, 그래서 순실현 가치. 그래서 우리가 평가를 할 때는요, 쉽게 말해서 시가라고 하지 사실은 순실현 가치하고 장부 금액을 비교해야 돼요.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이건 뭐냐면 원재료의 순실현 가치는 그럼 어떻게 정하느냐? 여러분 원래 원재료라는 건 내다 파는 재고자산이 아니라 생산에 투입하는 재고자산이기 때문에 이 원재료를 순실현 가치, 이런 원재료는 제품이나 상품의 순실현 가치하고 다른 방법으로 결정을 합니다. 원재료는 우리가 생산에 투입하려고 구입했던 재료죠. 그러니까 판매 가격이 아니에요. 뭔지 볼까요? 원재료의 순실현 가치는 현행 대체 원가를 쓴다. 현행 대체 원가라는 건 뭐냐? 지금 A라고 하는 원재료를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데 A-라는 원재료로 구입하면 얼마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A라는 원재료는 지금 10,000원, 우리 키로당 10,000원이에요.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원재료가. 그런데 지금 새로 원재료를 사면은 9,000원이면 살 수 있대요. 9,000원. 그러면 지금 이 원재료 가지고 제품 만들면 가격이 너무 높아지죠.
예. 그러니까 이 원재료의 순실현 가치는 9,000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대체 원가, 현행 대체 원가가 순실현 가치다. 현행 대체 원가를 말한다. 이렇게 알아주는. 원재료는 현행 대체 원가로 판단하면 된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가지고 지금 원재료를 투입해서 생산하는데 의미가 없다 하면은 지금 현재 원재료의 가격을 지금 새로 사면 되는 원재료 가격으로 고쳐놔야 돼요. 그럼 재고자산이 줄어들겠죠. 10,000원을 9,000원으로 수정해 놓는다 이 말. 자,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차변에는 원재료 평가 손실, 뭐 그냥 재고자산 써도 좋고요. 구체화하려면 원재료 평가 손실 1,000원, 대변에 원재료 1,000원, 아니 원재료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1,000원 이렇게 회계처리를 하면 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격이 말이죠. 가격이 10,000원이었던 것이 9,000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평가를 했습니다. 순실현 가치가 9,000원이 되어서. 그런데 2019년도에 그랬고 2020년도에 9,000원이 돼서 1,000원만큼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2021년도가 1년 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올라가지고 12,000원이 되었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재고자산은 저가법이니까 지금 우리가 장부를 9,000원으로 고쳐놨는데 가격이 올라도 그러면 아무런 회계 처리를 하지 않느냐. 저가법이라 하더라도 최초의 장부 금액 이 차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회복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건 1,000원이죠. 1,000원을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에서 빼줘요. 예, 여기 밑에 분계죠? 자, 볼까요? 자, 이 그림을 잘 머릿속에 넣어놓으셔야 돼요. 자, 가격이 하락해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재고자산 차감 계정에 1,000원이 들어갔겠죠. 사변에 매출원가에 가산을 시켰어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 가산을. 근데 1년 후에 어떤 상황이 여러 가지 여건들이 바뀌어가지고 그것이 12,000원이 됐어요. 12,000원이 되면은 지금 3,000원 차이가 나잖아요. 그 3,000원에 대한 걸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최초의 장부 금액까지만 회복을 시켜줍니다. 자, 그래서 저 밑에 분계를 한번 보면서 해볼까요? 그것을 우리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의 환입이다 하는데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을 대변에 기록하게 되고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그 1,000원만큼만 차변에 적어서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저 위에 있는 여기에 지금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 여기 1,000원 있었겠죠. 그러면 그것만큼만 차감을 해제시켜주는 거죠. 빼주는 거죠. 차감을 취소하니까 1,000원의 자산이 증가하겠죠. 실제로는 아까 그 그래프와 가면 3,000원 오른 거예요. 9,000원에서 12,000원 됐으니까. 근데 여기 3,000원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1,000원만. 그 이유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저가법의 적용에 따른 평가 손실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어 새로운 시가가 장부 금액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 손실을 환입한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의 환입은 매출 원가에서 차감시킨다. 자, 요거는 자산을 증가시키겠죠. 차변에 오는 것은. 그리고 대변에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이라는 개정을 쓰는데 이거는 원가에서 빼준다. 원가에서. 아까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발생할 때는 원가에 가산한다 그랬죠. 비용 처리한다는 거고, 이거는 비용에서 취소시켜준다. 이거. 비용에서 빼준다.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 네. 뭐 개정 과목 이름은 좀 어렵지만 이해는 가실 거예요. 네. 그리고 왜 1,000원으로 하느냐? 최초의 장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환입이 가능해요. 이게 저가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 시 회계처리입니다. 이거에 관해서는요, 가끔 이제 재고조사를 했더니 어떻다, 또 가격이 이만큼 하락했다 해놓고 평가 손실은 얼마인지 계산하라,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예, 그러면 재고 조사할 때 장부 금액이 얼마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재고 조사할 때 단가를 얼마로 평가했지? 보니까 개당 1,000원씩 평가했네. 근데 공정가치가 800원이다 라고 나왔어요. 순실현 가치가 800원. 그러면 200원만큼이 한 개당 200원의 평가 손실이 발생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다음에 나오는 감모 손실이, 재고조사할 때 감모 손실이 또 자주 등장합니다. 감모 손실은 수량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가격의 하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수량의 차이만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감모 손실입니다. 우리가 재고 자산이라는 것은 이 물리적인 물건이다 보니까 이게 잘못하면요, 분실도 있고요. 예. 분실도 있고 또 재해로부터 없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액체나 기체로 된 재화라고 볼까요? 액체나 기체로 된 상품 같은 거, 그런 거 있죠. 물로 된 상품, 액체로 된 거, 또는 기체화된 거, 이런 것들은 취급하기가 아주 곤란합니다. 예. 소매 같은 거 하려면은 이게 덜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깔때기를 대고 이렇게 펌프질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조금씩 흐르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최초에 이 통에 공장에서 생산할 때 100리터를 거기다 딱 담았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소량을 할 때 8리터도 팔고 10리터도 팔고 20도 팔고 하다 보면 팔기는 90리터 팔았는데 재고가 하나도 없어. 10리터 어디 갔지? 조금씩 소매하면서 다 흘린 거죠. 그게 바로 어쩔 수 없는 정상적인 감모 손실. 정상적인 감모 손실. 그런 것은 매출 원가가 돼요. 어쩔 수 없다. 매출 원가. 그런데 100리터짜리를 우리가 통에 있었는데 분명히 지금 파는 건 절반 50리터 팔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10리터밖에 없어요. 40리터나 차이가 나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도난을 당했다든지 어떤 알 수 없는 문제, 관리상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영업의 비용. 영업의 비용. 예, 영업과 전혀 관계없이 비용이 발생했어요. 그거를 개정과목을 재고자산 감모 손실을 씁니다. 그거는 영업의 비용으로. 그런데 정상적인 감모는 개정과목을 재고자산 감모 손실을 안 써요. 왜냐? 매출원가 비용이 있잖아요. 매출원가 비용, 매출원가로 더해버립니다. 자, 지금 얘기한 걸 여기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재고자산의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손실이다. 그래서 대부분 실제 수량이 다 적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 손실은 매출원가로 회계 처리하고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 손실은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해야 되는데 개정과목을 이걸 쓴다 이거야. 재고자산 감모 손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재고자산 감모 손실을 한번 도전 프로그램에서
개정 과목 조회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전표를 입력하는데 12월 31일 날. 자, 우리가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손실 비정상적으로 수량이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재고자산 감모손실 이렇게 불러내면은, 자, 코드가 900번대로 돼 있죠. 이거 평가손실은 아니에요. 평가손실은 아까 거, 가격이 하락한 거, 이거 말고 그 위에 거, 요겁니다. 지금 재고자산 평가손실 말고 939번 요게 뭐예요? 영업의 비용으로 보는 비정상적인 감모손실을 처리할 때 이걸로 하고, 그만큼을 이걸로 하고. 그러면 매출 원가로 한다는 건 뭐냐? 매출 원가라고 하는, 상품이면 상품 매출 원가, 제품이면 제품 매출 원가라는 요 개정이 있어요. 예. 정상적 감모는 매출 원가로 처리한다 이거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전산회계에서 매출 원가는 언제 인식합니까? 별도로 인식한다 그랬죠. 별도로 결산 때. 그러니까 결산 때 우리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기말 상품 재고액을 거기다가 입력을 할 때 정상적 감모는 빼고 입력을 하는 거예요. 기말 상품 재고액을 입력할 때.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 우리가 매출 원가가 어떻게 구하는 거죠? 매출 원가는 기초 상품 재고액에다가 당기에 매입한 것을 몽땅 더해 가지고 여기에서 기말 상품 재고액을 빼준 것을 매출 원가로 보내죠. 근데 기말을 입력할 때 정상 감모된 거, 아까 10리터 남아야 되는데 재고가 하나도 없어. 이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상품 파면서 이렇게 로스가 나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인정이 돼요. 그러면 기말 상품 재고 입력할 때 그 10리터 그냥 빼고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빼고 입력하면 그것이 팔려 나간 걸로 인식이 되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매출 원가로 넘어가는 겁니다. 별도의 분계를 안 해요. 정상 감모를 이제 여러분이 뒤에서 이제 아직 실습을 안 해서 지금, 그런데 나중에 이제 실습할 때 정상 감모를 한 번도 여러분이 차변 매출원가, 대변 상품 이렇게 해볼 일이 없을 거예요. 왜냐? 이것은 자동으로 결산 때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기말 상품 재고액을 입력할 때 정상 감모된 부분에 대한 금액을 아예 빼고 기말 상품 재고액을 입력하니까 계산 처리상 자연스럽게 매출원가에 더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출원가 가산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정상 감모는 영업의 비용이다. 그래서 여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상 감모 손실의 분계가 여기 나와 있어요. 차변의 재고자산 감모 손실, 그래놓고 매출원가, 그리고 대변에는 재고자산, 상품이면 상품이다 이런 얘기. 근데 비정상 감모는 또 재고자산 감모 손실, 영업의 비용, 그리고 대변에는 이제 재고자산, 상품이면 상품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재고자산 감모 손실 개정 과목이 두 개가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는데 그건 다 영업의 비용이에요. 그건 비정상적인 거 회계 처리할 때 쓰면 돼요. 정상적인 정상적 감모인 매출원가 부분은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개정 과목을 사실상 안 쓴다 이거죠. 매출원가에 더해 주려면은 기말 상품 재고액을 입력할 때 정상 감모 난 거를 빼버리고 입력하면은 매출원가에 더해진다 이거죠.
실제로는 그런 방식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이거는 그냥 이해시키려고 그냥 억지로 만들어 놓은 분계예요. 예. 우리 전산회계 실무에서는 이런 분계는 사실상 입력을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분계는 입력을 해야 돼요. 이 분계는 이제 전표 입력을 개별적으로 해줘야 돼요. 이거는 비정상 간모가 났다 하면은 그거는 이거 전표 처리 바로 해야 되겠구나. 그때 해야 돼요. 비정상 간모가 발견됐을 때. 그런데 위에 거 매출원가에 가산하는 그 정상 간모는 결산 때 기말상품 재고액 입력할 때 간모 난 걸 빼고 입력하시면 된다. 여러분이 결산과 관련된 것도 함께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는 거예요. 예. 매출원가 가산하고 이런 것은 결산 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재고조사도 결산 때 합니다. 결산 때. 아니면 특별한 어떤 그 지시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회계에서 재고자산을 실사한다 하면 결산할 때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실지 재고조사를 한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간모손실은 대개 결산 사항에서 다루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재고자산의 공부가 끝나면서 우리는 지금 유동자산의 공부가 다 끝났습니다. 굉장히 많은 걸 우리가 지금 정리를 했어요. 이 자산 중에서요, 유동자산이 끝났다 하는 말은 비유동자산에서는 이 당좌자산하고 재고자산만큼은 공부할 내용이 없어요. 이 비유동자산은 딱 요거 하나, 유형자산, 여기가 좀 양이 좀 많습니다. 유형자산이 그 외에는 간단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느새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을 다 마쳤습니다.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의 개정 과목을 모두 살펴보고 또 그것들을 그때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차변대변으로 전표 입력을 하느냐, 분계를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비유동자산으로 넘어갑니다. 비유동자산은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배울 거예요. 자, 유동자산이라는 것은 1년 안에 현금이 실현된다라고 볼 수 있는 자산이 유동자산이었죠.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은 그 유동자산이 아닌 나머지 자산을 비유동자산이라고 합니다. 1년 안에 현금화되리라고 기대되기 어려운 자산들이죠. 그러니까 그 비유동자산이 뭐가 있느냐? 먼저 투자자산부터 알아보겠다. 우리가 단기 투자자산은 당좌자산을 공부할 때 몇 개가 나왔었습니다. 단기 금융상품이라고 했었는데 1년짜리 정기예금, 정기적금, 그 다음에 단기 매매증권 이런 거 나왔었죠. 그게 단기 투자자산이라고도 한다 그랬어요. 단기 투자자산. 그러니까 단기 투자자산은 당좌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단기니까 1년 안에 현금화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냥 투자자산 하면은요, 여러분은 장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투자자산이란 즉 장기에 걸친 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내용을 볼까요? 투자자산이란 비유동자산 중에서 기업의 판매활동 이외의 장기간에 걸쳐 투자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입니다. 단기간에 투자하는 것들은 당좌자산에서 이미 몇 개 배웠어요. 여기는 비유동자산의 투자자산은 장기간에 걸쳐 투자 이익을 얻을 목적의 자산들이에요. 뭐가 있느냐? 세부적인 개정 과목을 볼까요? 장기성 예금 등을 비롯한 장기 금융상품들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성 예금이라는 것은
정기예금이라든가 정기적금이 있다면 1년 만기가 2년 3년짜리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CD라든가 이런 양도성 예금증서 또는 CP 이런 금융상품들이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장기 금융상품들 모두 장기성 예금 또는 장기 금융상품 이 둘 중에 하나 적당한 개념 과목을 쓰면 돼요. 예금이면 장기성 예금. 네. 그 다음에 뭐 이런 기업어음이라든가 CD라든가 이런 거면 장기 금융상품 이런 개념 과목으로 분류해서 쓰시면 된다. 이런 얘기. 만기가 1년 이후인 금융상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념 과목이 뭐가 있느냐? 특정 현금과 예금. 특정이라는 말이 들어갔죠. 그래서 예금인데 장기, 일단 장기고 그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만기가 1년 이후에이면서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당좌자산 공부할 때 그 당좌 계좌를 은행을 통해서 기업과 당좌 계좌를 개설해서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그 예금이 당좌 예금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은행에서 보증금을 요구해요. 보증금을 그 기업이 수표 같은 거, 어음 같은 걸 발행하고서 일부러 그걸 말이죠. 부도를 낸다든가, 네. 아니면 일부러 부도는 안 내도 일부러 뭐 사고 수표 또는 사고 어음으로 신고를 해가지고 그 은행을 곤란에 빠지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일정한 돈을 미리 받아놓습니다. 그 회사하고 당좌 거래를 끝내는 날까지는 이 돈은 못 찾아가요. 예. 만약에 기업이 어떤 사고를 치면 은행이 그 돈을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그런 것이 말하자면 만기가 1년 이후이면서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기업과 은행 간에 당좌 거래를 끝내면 그 돈까지 다 찾아옵니다. 예,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것은 투자 자산으로 분류된다. 그 다음에 우리 장기 대여금. 당좌 자산에서 단기 대여금 배웠죠? 장기 대여금은 투자 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예, 단기 대여금은 그러니까 단기 투자 자산이죠. 당좌 자산이면서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시험에서는 투자 자산하면 대표적으로 이게 시험에 많이 대두돼. 맨 마지막에 있는 투자 부동산. 투자 부동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업의 고유의 영업 활동과 관련해 가지고 부동산을 사게 되면요, 그것이 토지면 토지라는 개념 과목을 쓰면 되고, 그것이 건물이면 건물이라는 개념 과목을 쓰면 됩니다. 그런데 영업 활동과 관련 없는 부동산을 샀어요. 그러면 개념 과목을 그것이 토지든 건물이든 다 투자 부동산 개념 과목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투자 부동산. 건물, 토지 이런 개념 과목을 쓰는 것은 영업 활동에 사용하려고 구입한 토지, 영업 활동에 사용하려고 구입한 건물만 토지 건물로 회계 처리합니다. 투자 목적인 것은 투자 목적의 부동산은 개념 과목이 투자 부동산이에요. 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투자 자산 끝나버렸네요. 그런데 여기에 두 개는 좀 적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두 개. 네. 여기 지금 유가증권이 좀 두 개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투자부동산 개념 과목 두 개 추가를 해주시는데, 먼저 하나는 우리 그 단기 매매증권 이 얘기하면서 그 단기 매매증권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주식, 채권 이런 거잖아요. 주식이나 채권. 네. 그러면
우리가 주식이나 채권을 단기간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구입하면 단기 매매 증권으로 자산 처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길게 이거 한 3년간 우리는 기다리면서 투자할 수 있다. 그거는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겠죠. 자, 바로 그겁니다. 자, 그래서 개념 과목 하나가 매도 가능 증권이 있어요. 자, 매도 가능 증권은 장기간에 걸쳐서, 그 설명은 거기다 쓰시는데, 장기간에 걸쳐서 투자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 증권. 네, 유가 증권. 네. 가로 열고 주식 또는 채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또 개념 과목이 있어요. 그때 제가 그 자본을 설명할 때 아마 이런 그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을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해당되는 개념 과목을 얘기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을 잘 좀 기억해 줘야 될 거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랬습니다. 그 매도 가능 증권이에요, 이게. 이것이 이 자체가 자본인 것은 아니에요. 이건 자산이에요. 투자 자산. 그런데 이것을 평가해 가지고 이익이 났다든가 손실이 난 것. 그거는 자본. 자본의 기타 포괄손익 누계. 그 자체, 이 취득 금액은 자산이에요. 투자 자산.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줄은 뭐냐? 우리가 투자 자산 중에 만기 보유 증권이라는 개념 과목이 있어요. 아이고. 만기 보유 증권. 만기 보유 증권을 보시게 되면요, 어떤 것이냐?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취득한 채권입니다. 이건 주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주식이라는 건 만기가 없죠. 그래서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되는 유가증권은 오직 채권뿐입니다.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취득한 채권, 이게 만기 보유 증권인데 이게 3개월 이내냐? 3개월 이내면은, 만기가 3개월 이내이면은 이게 현금성 자산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당좌 자산 배울 때, 그 현금이 현금성 자산 배울 때, 현금이 현금성 자산에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그리고 현금성 자산 할 때, 금융상품 중에 취득 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것은 현금성 자산이다 그랬죠. 그때 주식은 해당 없고 채권은 해당된다 그랬죠. 만기 보유증권도 취득 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것은 지금 이 얘기하는 투자 자산은 아니에요. 당좌 자산, 현금성 자산에 해당이 돼요. 이것은 현금성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외한 것은 투자 자산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우리가 한번 프로그램에 가가지고요, 자, 프로그램에 가가지고 제가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오늘 이제 채권을 하나 샀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변에 만기 보유증권 처리하려고 입력하려고 만기 보유증권 했더니 계정 코드가 2개가 나오네요.
114번, 181번. 100번대가 다 자산입니다. 그러면 왜 두 개가 나오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기 보유증권은 만기가 3개월 이내이면 당좌 자산인 현금성 자산으로 그건 회계 처리해야 돼요. 그게 124번이에요. 지금 우리 투자 자산에서 언급하는 만기 보유증권은 만기가 아직 많이 남은 것, 3개월을 초과해서 남은 만기 보유증권입니다. 네. 그래서 요게 지금 우리 투자 자산의 만기 보유증권. 이게 투자 자산. 지금 이 얘기하는 것은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투자 자산. 근데 여러분 실무할 때 만기 보유증권 딱 불러내면 뭐가 나와요? 두 개가 나와요. 그때 위에 있는 거, 코드가 작은 것은 당좌 자산에 있는 만기 보유증권이다. 왜 만기 보유증권이 당좌 자산이지?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건 현금성 자산이다. 그렇게 회계 처리를 나눠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투자 자산에는 유가증권과 관련해서 요 두 개의 계정 과목이 더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이게 투자 자산의 분류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러면 이제 유형자산 투자자산 끝났어요.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우리가 비유동자산에서 유형자산에 대한 공부량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 비유동자산에서 유형자산 공부 끝나면 비유동자산 거의 끝난 거나 다름없어요. 나머지는 뭐 그냥 이런 거 계정 과목만 알면 될 정도. 자, 그래서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유형자산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자산. 카드 찍으셨어요? 네, 찍었어요. 혹시 녹화 있나요? 네, 제가 어제 건 보셨나요?